내 땅은 안 판다고 몇 번을 말했나? 칠순 잔칫날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지팡이가 흙바닥을 탕 치는 순간 골목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딱 5분만요. 이 땅이 없으면 공사가 멈춥니다. 딸은 손에 든 비닐봉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아버지 앞에 왜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 땅을 노리는 사람이 골목 밖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을 딸은 아직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최성훈의 집 현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고급 골프웨어로 한껏 멋을 낸 최성훈이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죠. 그 뒤에는 아내 이수진이 초조한 얼굴로 손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수진의 친정아버지 이판석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잔칫날의 설렘보다는 살얼음판 같은 냉기만 가득했죠. 수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빠 칠순이잖아. 당신 진짜 안 갈 거야? 사위인데 잠깐이라도 얼굴은 비춰야지. 나 혼자 가면 아빠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최성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단추를 고쳐맸습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있다고 몇 번을 말해? 그 골프 회동이 우리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야. 장인어른 생신 챙길 한가한 군번 아니라고. 지금 이 옷차림이 장인 생신 보러 가는 옷이냐? 수지는 남편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했지만 현관 옆에 놓인 골프 가방에는 며칠 전 새로 산 드라이버가 꽂혀 있었고 그의 옷차림은 일하러 가는 사람이라기엔 지나치게 화려했으니까요. 수진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낮추어 사정했습니다. 그럼 용돈이라도 좀 줘. 칠순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당신이 안 가면 봉투라도 두둑하게 챙겨드려야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라도 서지. 그 말에 최성훈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 수진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최성훈이 골프 가방을 어깨에 매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체면? 야, 이수진. 장인어른은 개뿔. 그 양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결혼할 때 혼수를 해왔어. 아니면 집 살 때 보태주기랬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쥐뿔도 없는 처가 덕에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개무시 당했는지 잊었어?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래도 우리 아빠야. 내 아빠고 당신 장인이잖아. 시끄러워. 정 챙겨드리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 생활비 아껴뒀다 뭐 했냐? 네가 알아서 사. 돼지고기든 과일이든 네 돈으로 사서 가.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네가 전화하면 짜증나니까. 최성우는 수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는지 바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는 손길이 거칠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키와 함께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가 딸려 나와 현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성우는 골프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팔려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녀올 테니까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와. 냄새나게 집에서 청국장 같은 거 끓여놓지 말고. 알았지? 나 들어오는데 집안에 냄새 배면 진짜 못 참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무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칠순날 아침부터 듣는 모욕은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습니다.
수진이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판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판석은 오늘 아침 일찍 딸의 집에 들렀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늙은 호박과 고춧가루를 가져다 주려고 온 것이었죠. 사위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판석은 투명 인간처럼 거실 구석에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본체만 채하며 딸에게 막말을 퍼붓는 광경을 판석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판석이 느릿한 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최성훈이 떨어뜨리고 간 종이 뭉치에 머물렀습니다. 굵은 마디와 굳은 살이 박힌 판석의 투박한 손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겨진 영수증이었죠. 판석의 눈이 영수증에 적힌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판석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백화점 명품관, 샤넬 가방을 780만 원짜리를, 그것도 할부가 아니라 한 번에 다 냈다고? 판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인 밥 한 끼 사줄 돈은 없다던 사위가 오늘 아침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누군가를 위해 78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다는 증거였습니다. 판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다시 꼬깃꼬깃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한복 조끼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수지는 울느라 정신이 없어 아버지가 무엇을 주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판석이 덤덤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애미야, 울지 마라. 오늘은 네가 울 날이 아니다. 내 아빠 칠순이다. 눈물 닦고 천천히 오너라. 아빠가 먼저 가 있을 테니. 판석은 딸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리고 자신이 주운 사위의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1시간 뒤 수지는 퉁퉁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에게 받은 돈 대신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시장에서 산 돼지고기와 떡이,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쇼핑백 대신 검은 비닐봉지를 든 수진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수진은 도심을 벗어나 재개발 예정지인 변두리 동네로 향하는 낡은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가난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최성훈을 믿고 결혼했던 자신의 선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늙고 병든 아버지와 그녀를 식모 취급하는 남편뿐이었으니까요. 버스는 한참을 달려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 입구에 멈췄습니다. 수진이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 불리는 곳으로 곧 재개발이 시작된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방치된 지역이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담벼락과 녹슨 대문들이 즐비한 골목 끝자락에 판석의 낡은 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 앉아있는 판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판석은 돋보기를 쓴 채 구멍난 고무신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칠순 생일날 새 신발을 신기는커녕 헌 신발을 기워 신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수진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짐짓 밝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왔어. 아니, 생일날 뭐 하시는 거야? 춥잖아. 방 안에서 하시지. 손 다 얼겠어. 판석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냐 왔냐? 날도 추운데 어여 들어가자. 얼굴이 왜 그리 상했냐? 많이 힘들었냐?
판석은 꿰매던 고무신을 툭 던져놓고 딸의 손에 들린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이 유난히 거칠고 차갑게 느껴져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자개장 하나와 작은 밥상이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고기 미역국은 아니지만 정성껏 끓인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시장에서 사온 잡채, 그리고 과일 몇 개를 깎아 상을 차렸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칠순상이었지만 판석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이 끓인 찌개 냄새가 기가 막히구나. 수저를 놓던 수진이 쭈뼛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그 수모를 다 보고 가셨으니 딸로서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그 사람은 수진이 무슨 변명이라도 하려 하자 판석이 숟가락을 들며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됐다. 밥상머리에서 그놈 얘기 꺼낼 것 없다. 아침에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었다. 핑계댈 생각 마라. 죄송해요, 아빠. 칠순인데 사위가 돼서. 판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그래, 일하는 사람이 바빠야지. 밥이나 먹자. 너는 밥부터 떠. 뜨거울 때 먹어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와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자꾸만 울컥하려는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갑자기 집 밖에서 천둥치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낡은 집의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뭐야? 사고 난 거야? 밖에서 뭐가 부딪힌 거야? 또 그놈들이 온 모양이구나. 아이고, 사람 질리게 한다. 판석이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얼떨결에 아버지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 좁은 골목길은 흙먼지로 뒤덮여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뿌연 먼지 사이로 육중한 차체가 번쩍이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고급 외제차들이었습니다. 차가 멈춰 서자 동네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다 얼마짜리 차요? 또 개발업자들 온 거 아뇨? 이번엔 스케일이 다르구먼. 세상에, 차가 세 대나 들어오네. 이 좁은 골목에 어쩌자고. 저런 차는 TV에서나 봤지. 여기서 보네. 판석 어르신 또 괴롭히러 왔구먼. 주민들의 수군거림 속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수행원들이 차에서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길을 만들고는 가운데 차량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미래건설의 장 대표였습니다. 장 대표는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을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판석의 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두는 반짝거렸고 입고 있는 양복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 원단이었습니다. 허름한 판석의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죠. 수진이 겁에 질려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와? 무서워. 혹시 아빠 어디 돈 빌린 거 있어? 나한테 말 못한 거야? 하지만 판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장 대표를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마당 앞까지 걸어온 장 대표가 판석을 발견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비싼 양복 바지가 흙바닥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은 것입니다.
어르신, 드디어 뵙습니다.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제발 딱 5분만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장 대표의 절박한 외침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수행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판석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어르신, 저희는 무례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산 가난한 아버지에게 대기업 대표가 무릎을 꿇다니요. 그러나 판석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탕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땅은 안 판다고 몇 번을 말했나? 칠순 잔칫날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지금 당장 나가. 나 오늘 같은 날 더는 참을 마음 없다. 판석의 고함 소리에 장 대표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판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저도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막히면 수천 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오늘만큼은 제발 한 번만요. 어르신, 한 번만 문을 열어주십시오. 수지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땅이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땅이 있다니? 그것도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찾아와서 애걸복걸할 정도의 땅이?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는 사이 흙먼지 묻은 판석의 고무신과 장 대표의 번쩍이는 구두가 묘한 대조를 이루며 마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은 장 대표는 쉽사리 일어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명품 정장 바지는 이미 그의 안중에도 없었죠. 그가 고개를 들어 판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번 신도시 개발은 이 땅이 없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저희가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조건 다 맞추겠습니다. 오늘은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말로만이라도 잠깐만 대화해 주십시오. 수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밭은 기껏해야 고구마나 심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신도시 개발의 핵심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 대표가 품 안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수행원에게 건네받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따님 되십니까? 여기 좀 보세요. 이 선이 보이시죠? 지금 이 일대 3,000평이 전부 어르신, 아니 전주 이씨 종중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개발지구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쉽게 말해 여기가 막히면 공사 자체가 멈춥니다. 시세로만 따져도 5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500억이요?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돈이 정말 그 정도야? 수진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판석은 그 엄청난 액수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장 대표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돈 얘기 그만해. 내 땅은 조상님 묘소가 있는 곳이야. 그걸 돈으로 바꾸라는 소리냐? 나는 안 판다. 한 번 말했으면 알아들어. 당장 물러가. 판석의 호통에 장 대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사업가답게 재빨리 명함을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많이 노여워하시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따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누그러지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경쟁사인 태상건설보다
저희가 더 좋은 조건을 내겠습니다. 어르신 뜻을 먼저 듣고 그에 맞춰 움직이겠습니다. 장 대표와 수행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멀어지는 고급 세단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00억 원. 그 돈이면 남편에게 10만 원만 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백화점 문턱도 못 넘어보고 시장 바닥을 헤맬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원망 섞인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500억이라니? 정말 그 땅이 다 우리 거야? 근데 왜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야? 나한테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판석은 말없이 딸을 일으켜 세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낡은 인감도장과 땅 문서, 그리고 수십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더구나. 내 젊었을 때 돈 좀 있다고 괜히 믿고 나섰다가 보증 잘못 썼어. 그때 큰일 날 뻔했다. 그 뒤로 알았다. 돈 소문나면 사람들 마음이 변한다. 좋은 사람도 달라지고 나쁜 사람은 더 달라붙는다. 판석이 담담하게 지난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성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왜 반대했는지 기억하느냐? 그 녀석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 돈부터 보는 눈이었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가난한 척, 없는 척 했다. 내 재산을 보고 달라붙는 놈인지, 내 딸을 진짜 아끼는 놈인지 보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네가 고생만 했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칠순날 구멍난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지, 사위의 무시를 받으면서도 왜 침묵했는지 그 깊은 속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판석은 딸의 손을 잡아 끌어 인감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힘을 네가 써라. 그동안 우리 딸 말 못하고 속으로만 울었지. 이제는 그러지 마라. 이 도장이면 내 남편 놈 마음대로 못한다. 네가 당당해져야 한다. 알겠나? 수지는 차가운 인감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묵직한 무게감이 마치 아버지의 피땀 어린 세월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착한 딸, 순종적인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성우는 최고급 골프 리조트의 스위트룸 침대에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내연녀 민영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탓에 숙취가 심했습니다. 그때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최성훈입니다. 야, 최성훈. 너 지금 어디야? 아침부터 연락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성훈이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네.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준비 중입니다. 곧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미팅은 무슨, 지금 경쟁사 미래건설 장 대표가 직접 움직였다는 말이 들어왔어. 그쪽이 땅 주인한테 돈을 얼마든지 준다고 붙었다고. 너 이번에 그 땅 못 잡으면 과장. 승진은커녕 자리 지키기도 힘들어. 알겠어? 오늘 안에 움직여.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건은 그가 승진을 위해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회사에서의 입지가 끝장나는 건
불 보듯 뻔했죠. 성우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토지 대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속 이판석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유독 크게 들어왔습니다. 성훈이 헛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이름만 같은 사람이겠지. 우리 장인어른이 이런 땅 주인일 리가 있나? 그냥 조용히 사는 분인데. 이판석이란 이름이 어디 한둘이야?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민영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전화 소리 너무 크잖아. 무서웠어. 일이 좀 꼬였어. 나 지금 바로 서울 올라가야 해. 넌 여기서 조금 더 쉬어. 오빠가 카드 두고 갈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써. 성우는 민영의 볼에 대충 입을 맞추고 서둘러 리조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몇 시간 뒤 최성훈의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개발 예정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마을 회관 앞에 차를 세우고 지나가던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이판석 씨라는 사람 알아요? 그분 집이 어디예요? 최성우는 다짜고짜 반말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시골 노인 따위는 하대해도 된다는 그의 평소 습관이 그대로 나온 것이었죠. 이장이 낫을 들고 성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이 사람아. 누가 아침부터 반말이야? 너도 그 땅 때문에 온 사람이지? 여기 사람들,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잠도 못 잔다. 아니, 어르신이 지금 뭘 모르시네. 나 태상건설 최성훈 과장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이판석 씨 집이나 알려줘요. 나 바쁜 사람이야. 성훈이 명함을 꺼내들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장이 옆에 있던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더니 성훈에게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에이, 퇴. 재수 없네. 썩 꺼져. 너 같은 사람한테 팔 땅 없어. 여기서 더 소리치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 안 둔다. 아, 내 눈. 야, 뭐 하는 거야? 내 옷, 내 양복. 성훈이 소금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그의 말끔한 양복과 머리에 덕지덕지 붙어 꼴이 말이 아니었죠. 동네 청년들까지 몰려와 삽을 들고 위협하자 성훈은 겁을 먹고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그냥 안 넘어간다. 너희들 다 후회할 거야. 성훈은 창문을 내리고 악담을 퍼부은 뒤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차가 멀어지며 흙탕물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주차된 낡은 트럭 안 조수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수진이 핸드폰을 든 채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방금 전 남편이 소금을 맞고 쫓겨나는 굴욕적인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찾던 땅 주인의 딸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가소로웠습니다. 수진이 핸드폰 주소록에서 미래건설 장 대표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장 대표님. 저 이판석 어르신 딸 이수진입니다. 어제 드린 명함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 나눌 게 있어요. 네, 제가 직접 서울로 가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잡아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가정주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럭의 사이드 미러에 비친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판이 뒤집힐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거울 앞에 선 이수진의 모습은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입어온 늘어난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바지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죠. 대신 그녀의 몸에는 몸매를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이 감겨 있었고 질끈 묶었던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던 가정주부의 나약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복수심과 당당함만이 서려 있었죠. 곁에 서 있던 미래건설 장 대표가 감탄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님, 정말 다른 분 같습니다. 어제와는 얼굴빛부터 다르십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수진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대표님.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죠.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의 발소리처럼 비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태상건설 사무실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최성우는 본부장의 책상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의 손에 들린 두꺼운 결제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빡!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성훈의 머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최 과장, 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경쟁사는 벌써 땅 주인 만나서 얘기까지 오갔다는데 넌 얼굴도 못 봤다고? 네가 그러고도 개발팀 과장이야? 본부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성우는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벌벌 떨며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마을까지 갔는데요. 이장 쪽에서 입을 맞춘 것처럼 말을 안 해줍니다. 땅 주인 이름만 나오면 다들 입을 닫습니다. 오늘 다시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만나겠습니다. 무슨 수? 말만 번지르르 하지. 오늘 내로 해결 못하면 넌 바로 심할서 쓰고 대기 발령이야. 알았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본부장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이 숨죽여 눈치를 살폈습니다. 성우는 억울함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비상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은 그는 담배를 입에 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득 처가 주소가 개발지 근처라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장인이 뭔가 알고 있을까 싶었지만 평소 자신이 무시하던 그 노인네가 도움이 될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성우는 다짜고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야. 당신 지금 친정이지? 장인어른 집에 있어? 장인어른 지금 어디 계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아침 드시고 마을 회관 가셨는데 며칠 동안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고 안 들어오실 거래요. 왜요? 여행? 지금 여행 갈 때야? 됐어. 알았어. 끊어. 성우는 역시나 도움이 안 된다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을 꿈에도 의심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려다 로비에서 비서실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 과장님, 어디 계셨어요? 지금 본사 대회의실로 빨리 가보세요. 긴급 미팅 잡혔습니다. 미팅? 갑자기 무슨 미팅인데
그렇게 뛰어와? 토지 소유주 대리인 측에서 직접 우리 회사를 찾아왔대요. 미래건설 장 대표님이랑 같이 오셨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본부장님도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새도 없이 허겁지겁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이번 미팅만 잘 성사시키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으니까요. 대회의실 문 앞에 도착한 성우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경쟁사인 미래건설 장 대표와 험상궂은 변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본부장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정중앙 가장 높은 상석 의자는 뒤로 돌려져 있어 그곳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자 팔걸이에 놓인 하얗고 가녀린 손만이 보일 뿐이었죠. 성우는 대리인이 여자라는 사실에 내심 안도했습니다. 여자라면 적당히 구슬려서 요리하기 쉬울 거라 착각한 것입니다. 성우는 굽신거리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산건설 개발팀 최성훈 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본부장의 눈치를 살피며 돌려진 의자를 향해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품 안에는 급하게 챙겨온 상품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실무 담당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게 하겠습니다. 성훈의 비굴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때 돌려진 의자 너머에서 익숙하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 드세요, 최 과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성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아니 매일 아침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의자가 스르르 돌아갔습니다. 기익. 의자가 완전히 돌아가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최성우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죠. 수진아? 그곳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아내 이수진이 다리를 꼬고 오만하게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지팡이를 짚은 장인 이판석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성우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던 아내가 구멍난 고무신을 신던 장인이 왜 여기 태산건설의 VIP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는 걸까요? 수지는 당황해서 입을 뻐끔거리는 남편을 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요?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땅 주인이 바로 우리 아빠 이판석 씨예요. 수진아, 이게 무슨 당신이 왜 여기? 장인어른이 진짜? 성훈이 얼빠진 표정으로 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석은 쥐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가 말한 볼품없는 노인네가 여기 있네. 내 칠순 날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내 땅 산다는 자리에는 아주 버선발로 뛰어왔구먼.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오해가. 그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처가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슈퍼갑이었던 것입니다. 성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본부장이 사색이 되어 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최 과장, 너 이분들이 장인어른이랑 사모님이셔?
근데 왜 몰랐어? 너 미쳤어? 전무님 저는 정말. 본부장의 윽박에도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진을 올려보았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성운을 꿰뚫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최성운 씨, 어제 아침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아빠 칠순에 봉투 하나도 못 준다면서요. 그리고 나한테는 내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죠. 수진아, 그건 내가 그때는. 말 끊지 마요. 이제부터는 내가 말할게요. 당신이 원하던 비즈니스 미팅 맞아요. 자, 이제 제대로 협상 한번 해볼까요? 대신 내 조건은 아주 까다로울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우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만 했습니다. 상품권 봉투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아, 아니, 수진 씨 제발 우리끼리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여기서 해야죠. 당신은 늘 나를 여기저기서 무시했잖아요. 오늘은 반대예요. 당신이 잘 들어야 해요. 수진의 서슬퍼런 선전포고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성우는 바닥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산건설 본부장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성운과 수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본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성운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내 마누라가 땅 주인 딸인데 그걸 지금까지 몰랐다고? 그러고도 실무 담당이야? 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숨긴 거냐? 본부장의 거친 고함 소리에 성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컥컥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장인어른이 아니 그쪽에서 일부러 숨긴 겁니다. 저만 바보 만든 거예요. 성운이 억울하다는 듯 판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지켜보던 판석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의 추태를 내려다보며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들으셨죠? 제 앞에서 저희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직원이랑 무슨 계약을 하겠어요? 저는 이런 자리 더 못 앉아 있겠네요. 당장 일어나겠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본부장은 기겁을 하며 성운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러고는 수진 앞으로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사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놈을 제대로 못 따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원하시는 조건 다 맞추겠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성우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의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상사가 아내에게 굽신거리는 꼴이라니.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진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수진 씨, 제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입이 거칠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나 승진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나 진짜 바뀔게. 진짜야. 장인어른께도 매일 찾아뵙고 무릎 꿇고라도 사과할게. 한 번만 살려줘. 성운의 비굴한 목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성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 손 치워요. 당신이 내 손 잡을 자격 없어요.
그리고 당신 입에서 장인어른 소리 나올 때마다 더 싫어요. 수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본부장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태상건설과 계약할 용의는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는 즉시 실무 담당자인 최성훈 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고하십시오. 그게 제 조건입니다. 오늘 여기서 확실히 정리해 주세요. 네. 해고라니요. 여보, 너무하잖아. 내가 당신 남편인데 나 지금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 성훈이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의 눈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조원대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면 일개 과장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본부장이 즉시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보안팀, 지금 당장 최성훈 과장 끌어내. 그리고 인사팀에 연락해서 오늘부로 이 자식 징계해고 처리하라고 해. 출입증 회수하고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하면 업무방해로 처리해. 본부장님, 전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회사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곧이어 들이닥친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성훈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성훈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나가며 수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수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두고 봐. 너도 절대 편히 못 살아. 내가 끝까지 간다. 쾅! 회의실 문이 닫히며 성훈의 비명이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씁쓸하고 아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판석이 말없이 딸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만이 수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 바닥에는 빈 소주병과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진 성우는 내연녀 민영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넥타이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집이 그 처가가 수백억이라니.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야.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내가 미쳤어.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민영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잘린 거야? 회사에서 쫓겨난 거 맞아? 돈은? 퇴직금은? 징계해고라 퇴직금도 반토막이야. 게다가 그 여자 성격 알잖아. 나 옛날 일까지 들춰내면 소송 걸 수도 있어. 민영아,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진짜 끝장이야. 성훈이 민영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돈 없는 최성훈은 낡은 신발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민영은 성훈을 밀쳐내며 톡 쏘아붙였습니다. 울고불고 할 시간 없어. 지금 정신 차려. 너 카드부터 막힐 수 있어. 그러면 너 나한테도 짐이야. 야, 김민영.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그래, 썼지. 그래서 내가 너 살 길도 말해주잖아. 그 땅값이 500억이라며. 그걸 그냥 수진한테 다 넘기고 끝낼 거야? 너 진짜 억울하지도 않아? 민영의 말에 성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500억? 그 돈이면 인생을 몇 번이고 고쳐 쓸 수 있었습니다. 성훈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방법이 있겠어? 장인이 이미 위임장 다 써줬는데. 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민영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방법이 딱 하나래. 장인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거야. 뭐? 치매?
그래. 잘 들어. 칠순 노인이 갑자기 수백억 재산을 딸한테 덜컥 넘긴다? 남들이 보기엔 이상하잖아. 정신이 흐린데 딸이 도장 받았다고 몰아가면 돼. 법원에 신청하면 당분간 장인 재산이 멈춰. 계약도 잠시 막을 수 있어. 그게 진짜 되는 거야? 되는 길이 있대.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계약 멈춰달라고 법원에 걸면 돼. 그러면 수진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 그 사이에 네가 다시 들어가서 판을 뒤집는 거야. 성우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민영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장인을 정신병자로 몰면 수진의 대리인 자격은 박탈될 것이고 이혼 소송 중인 사위인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에게 비곁을 먹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 그 어르신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었어. 그냥 치매 같다고 떠들면 사람들 믿을 수도 있겠다. 성훈과 민영은 서로 마주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욕망의 눈이 먼 두 사람에게 도덕이나 양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술을 마시며 판석을 어떻게 바보로 만들지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훈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익명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폐륜녀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 아내는 치매 걸린 장인어른을 속여 수백억 땅을 가로채려 합니다. 10년 동안 사위인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돈 냄새를 맡자마자 저를 내쫓았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만 건을 기록하며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성훈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진을 돈에 미친 폐륜녀라고 욕했죠. 며칠 후 수진의 집으로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들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멀쩡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자신을 사기꾼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최성훈, 네가 감히 우리 아빠를 건드려? 너 절대 가만 안 둬. 끝까지 가자, 너.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판석이 딸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편지길래 그래? 수진은 황급히 서류를 등 뒤로 감췄지만 판석의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판석은 딸의 손에서 구겨진 서류를 가져가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판석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허허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이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나를 바보로 만들어서 한몫 챙기시겠다. 이거지? 아빠,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고.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판석은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정신이 얼마나 말짱한지 법원에 가서 똑똑히 보여주마. 그놈이 판 무덤에 지가 들어가게 될 게다. 판석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탈을 벗고 진짜 종중 어른의 위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진흙탕 개싸움이 아닌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잔인하고도 요지경이었습니다. 최성훈이 인터넷에 퍼뜨린 거짓글 하나가 이수진과 이판석의 삶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집 앞에는 아침부터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수진 씨, 지금 한마디만 해주세요.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버님이 치매라면서요. 정말 속인 겁니까? 남편분을 빈손으로 내쫓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도장 찍게 만든 거 맞아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딱 말해요. 도망가시는 겁니까? 해명하세요. 해명. 수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아버지를 보호했습니다. 판석은 묵묵히 모자를 눌러쓰고 딸의 등 뒤에 숨어야만 했죠.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나날이었지만 수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정말로 폐륜녀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수지는 가장 먼저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오늘 검사만 잘 받으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아빠는 멀쩡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질문 나오면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급하게 할 거 없어요. 검사실 앞 차가운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 수진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긴장해서 실수라도 하실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죠. 하지만 몇 시간 뒤 진료실에서 나온 담당 교수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교수가 차트를 넘기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버님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이 웬만한 20대 청년보다 좋으세요. 특히 숫자, 계산이나 상황 판단력은 아주 명석하십니다. 누가 감히 이런 분을 치매라고 합니까? 소견서 아주 확실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소견서에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분명히 적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빠 억울한 일 여기서 꼭 풀고 싶어요. 수지는 의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성훈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방패뿐만 아니라 그를 찌를 날카로운 창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최성훈의 구형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성훈이 회사에서 쓰다가 1년 전쯤 바꿨다며 집에 두고 간 물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전원이 켜졌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연애 시절 성훈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 리치맨 천사를 입력했습니다. 띠링. 허무하게도 잠금이 풀렸습니다. 돈 많은 남자가 되는 게 소원이라던 그의 유치한 욕망이 그대로 담긴 비밀번호였죠. 수지는 곧바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태산건설 전산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누나야. 지금 정말 급해. 내가 보내주는 아이디로 접속 기록 좀 봐줄 수 있어? 삭제한 파일도 있으면 복구해줘. 부탁이야. 나 진짜 살려야 할 일이야. 응, 설명 길게 못해. 나중에 꼭 밥 살게. 지금은 부탁만 들어줘. 후배의 도움으로 원격 접속을 통해 성훈의 클라우드 계정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모니터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폴더마다 골프 여행 사진, 맛집 리스트 따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개인 자료라는 평범한 이름의 폴더를 클릭하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비사 리베이트 명세, 자재비 단가 조작표, 민영 오피스텔 계약서 같은 파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수천만 원을 송금한 입출금 내역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죠. 성훈이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돈의 흐름을 기록해 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뭐 한 거야? 회사 돈을 빼서 도박을 하고 여자한테 쓴 거야? 나랑 아빠한테는 돈 없다면서 이런 짓을 했어? 좋아.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수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파일들을 하나하나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되는 순간 최성우는 단순히 이혼당하는 것을 넘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 명백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수진은 곧장 미래건설 장 대표에게 연락해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보안이 철저한 호텔 비즈니스룸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수진이 내민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거 대단하군요. 태산건설 최 과장,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친구였네요. 이 정도면 태산건설 전체가 뒤집힐 비리입니다. 대표님, 이건 제가 혼자 들고 있으면 위험해요. 저와 아버지가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꼭 이겨야 해요. 그래서 거래를 하자고 왔습니다. 대표님, 거래를 제안하죠. 이번 재판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최고의 법무팀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언론 대응도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수진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단호한 눈빛으로 장 대표를 응시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저희 땅 개발권 전적으로 미래건설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USB 자료도 태산건설 감사팀이 아니라 장 대표님께 먼저 드리죠. 경쟁사를 무너뜨리는데 유용하게 쓰시라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 기사, 영상 그거부터 막아주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법은 증거로 말해야 하잖아요. 저는 증거로 끝내고 싶어요. 장 대표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땅도 얻고 경쟁사의 약점까지 쥐게 되는 일석이조의 거래였으니까요. 장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버님의 사업 수완을 그대로 물려받으셨군요. 좋습니다. 이 전쟁 저희가 반드시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법무팀 붙이겠습니다. 언론 대응도 팀을 꾸리죠. 재판 날엔 기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동선도 다 잡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저희가 뒤를 받쳐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운명의 재판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최성훈과 김민영은 고급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리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이미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맛이야. 민영아, 내일이면 그 꼬장꼬장한 노인네 금치산자 되고 수진이 그 여자는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그 땅 관리권은 당연히 사위인 나한테 넘어오지 않겠어? 내일만 지나면 끝이야. 법원에서 판단 못한다 소리만 나오면 수지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야. 민영이 성훈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당연하지, 자기야. 여론도 완전 우리 편이잖아. 사람들이 다 그 여자 욕하고 난리 났어. 근데 자기, 돈 들어오면 내 차부터 바꿔주는 거 알지? 나 이번에 포르쉐 타고 싶어. 그리고 내 옷도 새로 사줘.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이 상했어.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나부터 챙겨줘. 약속이야. 아유, 포르쉐가 문제냐? 내가 벤틀리로 뽑아줄게. 그리고 우리 하와이 가서 한 달만 살다 오자. 이 지긋지긋한 한국 뜨고 싶어? 그래, 다 해줄게. 내일만 지나면 우리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아. 두 사람은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쓸지 행복한 상상을 하며 히히덕거렸습니다.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성훈이 술기운에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습니다. 이판석 영감, 치매 노인 연기 잘 좀 부탁해. 그래야 내가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지. 으하하. 내일 법정에서 말 한마디라도 헛소리하면
그 순간 끝이야. 딱 내가 짜준 대로만 가자. 딱 그대로. 같은 시각 판석의 집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장롱에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양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짙은 회색 양복이었습니다. 수진이 넥타이를 매드리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마다 고단했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기자들도 있고 그 나쁜 놈들도 있고. 떨리지 않으세요? 아빠, 괜찮으시면 말씀은 제가 할게요. 아빠는 질문 나오면 있는 그대로만 말해요. 천천히요. 판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떨리긴. 내 젊었을 때 월남전에서도 살아 돌아온 놈이다. 고작 사기꾼 놈들 몇 명 앞에서 기죽을 것 같으냐? 내가 겁먹으면 너는 더 겁먹는다. 내가 멀쩡하다는 거 내일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은 내가 한다. 판석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부스럭거리는 종이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칠순날 아침 성운이 흘리고 갔던 그 영수증이었습니다. 판석은 그 종이 조각을 부적처럼 꽉 쥐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똑똑히 보여줄 게다. 누가 진짜 미친놈이고 누가 진짜 사람인지. 나는 늙었어도 눈은 멀쩡하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내가 다 안다. 네, 아빠. 저도 다 준비됐어요. 내일 그 사람들 뼈도 못 추리게 박살 내버릴 거예요. 아빠, 내일은 우리가 당하는 날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사람은 꼭 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나는 아빠 편이고 끝까지 아빠 지킬 거예요. 수지는 아버지의 구두를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걸어갈 길은 흘길이 아니라 승리로 향하는 꽃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운과 민영은 욕망에 취해 비틀거렸고 수진과 판석은 진실의 칼날을 갈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최성운이 인터넷에 퍼뜨린 폐륜녀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된 탓에 온갖 유튜버들과 연예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는 가운데 검은색 밴 한 대가 법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최성운 씨, 여기 좀 보세요. 한마디만요. 이수진 씨는 어디 있습니까? 같이 왔나요? 장인어른 진짜 치매 맞아요? 오늘 확인되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억울하십니까? 문이 열리고 최성운이 비통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휠체어를 꺼내더니 뒤따라 내리는 이판석을 강제로 앉히려 들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길이 길어요.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기자들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모시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부탁드립니다. 최성우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지극한 효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판석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판석은 성운이 내민 휠체어를 지팡이로 거칠게 밀어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워라. 내 두 다리 멀쩡하다. 누가 나를 앉혀. 너나 똑바로 서라. 내가 왜 여기서 내 말대로 움직여야 하냐. 아, 아버님. 제발 좀. 성운이 당황해서 쩔쩔매는 사이 판석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법원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수진이 당당한 표정으로 호위하며 따랐죠. 휠체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던 성우는 기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급히 표정을 구기며 민영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노인분 걸음 빠르네. 치매라더니 말도 또렷한데? 휠체어 왜 가져왔어? 연출 아니야? 법정 안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김민영이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태상건설 관계자들과 호기심에 찬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성훈 측 변호사가 먼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의료 기록과 판석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편집된 영상을 띄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 본인 이판석 씨는 현재 중증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평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사리분별을 전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노인을 딸이 꼬드겨 수백억 원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무효입니다. 재판장님, 저 영상은 짧은 장면만 잘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이것이 평소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의견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최성훈이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내며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10년을 모신 장인어른입니다. 똥기저귀 갈아가며 모셨는데 돈 앞에 눈먼 아내가 장인어른을 납치하다시피 데려갔습니다. 부디 저 불쌍한 노인네를 구해주십시오. 저는 진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밤에 길 잃을까봐 제가 문도 잠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나서 도장 찍게 하고 데려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성훈을 동정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피고석에 앉아있는 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건 본인 이판석 씨, 앞으로 나오세요. 판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이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판석 씨,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 가정법원 제3호 법정 아닙니까? 판석의 또렷한 대답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옆에 앉은 분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이판석, 1955년 5월 10일생. 저기 앉은 여자는 내 딸 이수진이고 저쪽에서 질질 짜고 있는 놈은 내 사위 최성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저 사위는 나한테 잘한 적 없습니다. 오늘은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거침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당황한 최성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연기입니다. 오늘 재판 때문에 딸이 며칠 밤새워서 억지로 외우게 시킨 겁니다. 평소에는 제 얼굴도 못 알아보는 양반이라고요. 제가 장인어른을 제일 잘 압니다.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 다 시킨 겁니다. 저 사람 평소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성훈의 필사적인 외침에 판사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단순한 신상 정보는 치매 환자도 일시적으로 암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판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판석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신청인의 주장대로 단순 암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인지 능력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순간 법정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판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김민영과 피고석의 최성훈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판사 양반, 내 머리가 썩었는지 멀쩡한지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거요. 암기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니까. 나는 오늘 처음 이 자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억이 아니라 증거를 들고 왔습니다. 판석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 멈추고 허공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 S백화점 명품관. 뜬금없는 날짜와 장소 언급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최성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죠. 판석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고 또렷하게 법정을 울렸습니다. 품목 샤넬 클래식 핸드백. 결제 금액 780만 원. 할부 없음 일시불. 최성훈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자신이 칠순날 아침 현관에서 흘렸던 영수증의 내용이었습니다. 판석은 떨고 있는 사위를 향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자네가 내 칠순날 아침에 그랬지? 장인 생신인데도 얼굴 안 비치고 돈 없다고 큰 소리치고 10만 원도 없다면서 내 딸한테 내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가방값 780만 원은 딱 한 번에 결제했더구먼. 그 돈은 어디서 났나? 그게 진짜 궁금하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려댔습니다. 판석의 시선이 날카롭게 방청석의 김민영에게 꽂혔습니다. 저기 앉은 저 아가씨가 들고 있는 가방, 그거 내 사위가 사준 거 아니오? 색깔도 아주 곱구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민영에게 쏠렸습니다. 민영은 화들짝 놀라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샤넬 가방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민영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저 사람이랑은. 그만 보세요. 카메라 내리세요. 최성훈이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노인네가 헛소리하는 겁니다. 저건 망상이에요. 재판장님, 저분은 지금 흥분해서 이상한 말을. 저는 그런 가방 산 적 없습니다. 저 여자도 저랑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최성훈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서와 해당 백화점 CCTV 캡처 화면입니다. 아버지는 이날 아침 최성훈이 흘린 영수증을 보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청인 최성훈은 장인어른을 10년 모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준비했습니다. 판사가 증거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는 최성훈이 백화점에서 김민영과 팔짱을 끼고 가방을 결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띄워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의 증거이자 판석의 기억력이 천재적인 수준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성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뺏으려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의 불륜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신청인 최성훈은 단순히 불륜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소문으로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자료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최성훈이 스스로 남겨둔 겁니다. 수진은 또 다른 USB를 법원 서기에게 건넸습니다. 곧이어 스크린 화면이 바뀌면서 엑셀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성훈은 태산건설 과장으로 재직하며 지난 5년간 공사비를 부풀려 1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도박과 상간녀 김민영의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는 날짜, 금액, 계좌가 다 있습니다. 회사 내부 결제 기록과도 맞아떨어집니다. 필요하면 원본 파일과 접속 기록도 제출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태상건설 감사팀 직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 자식? 우리 몰래 저런 짓을. 저 파일들 진짜면 회사가 뒤집힌다. 당장 확인해야 한다. 최성우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수진아, 너 왜 이래? 나 내 남편이야. 여기서 남편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내 아빠를 치매로 몰았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남편? 넌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민영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민영 씨 앉으세요. 재판 중입니다. 저 잠깐만 화장실. 가방은 제 거라니까요. 왜 저만 잡아요? 판사가 판사봉을 들어 장례를 정리했습니다. 탕. 조용히 하세요. 본 재판부는 사건 본인 이판석 씨의 인지 능력이 매우 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최성훈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준엄한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으며 최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건 회사 일이고 저는 지시대로. 제발 한 번만. 최성훈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석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을 꺼내 성훈의 면전에 툭 던졌습니다. 옛다. 내 놈이 흘린 쓰레기 다시 가져가라. 난 더러워서 못 갖겠으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치매면 너는 뭐냐? 내 칠순날 아침 그 영수증이 나한테 답이다. 하얀 영수증 종이가 팔랑거리며 최성훈의 발치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성훈의 몰락을 알리는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송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와 뒤집혔다. 치매가 아니라 사위가 문제였네. 저 딸 준비 제대로 했네. 기각. 검찰 수사 의뢰. 끝났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이 오늘따라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 그 짜릿한 전율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판사의 패정 선언과 동시에 법정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수사관들은 곧장 피고석이 아닌 신청인석, 바로 최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성훈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성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성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수사관들을 밀쳐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상건설 과장이야. 너희들 지금 사람 잘못 잡았어. 이거 다 모함이야. 야, 잠깐만. 나 변호사 부를 거야. 당장 풀어.
성훈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강하게 제압하며 팔을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성훈의 시선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수진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너 이러면 안 돼. 나 진짜 죽어. 장인어른한테 말 좀 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수진은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성훈이 질질 끌려나가며 울부짖는 모습에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최성훈의 몰락은 그토록 처참하고 빨랐습니다. 지금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찍으세요. 수갑 찼다. 수갑 찼어. 최성훈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억울하십니까? 이수진 씨 표정 보셨죠? 완전 차갑다. 한편 법정 뒷문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려던 김민영 앞에도 경찰들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김민영 씨 되시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관련 및 횡령 공범 혐의로 출국 금지 명령 떨어졌습니다. 임에 동행하시죠. 아니,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래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 사람이 다 시킨 거라고요. 나 그냥 만난 것뿐이야. 나 돈 받은 것도 아니야. 민영이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여경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하이힐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꼴은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 가방 떨어졌잖아요. 그거 내 거야. 밟지 마. 손 놔요. 손 놔. 아파. 소란이 가라앉은 법정 밖 로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 테이블에 이판석과 미래건설 장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장 대표가 정중하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약속드린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따님과 협의한 대로 최고 대우로 마쳤습니다. 판석은 품에서 낡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한때는 가난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도장이 이제는 수백억 원을 움직이는 권력의 상징이 되어 붉은 인주를 머금었습니다. 판석이 꾹 눌러 찍은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판석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대표, 내 부탁 하나만 합시다. 땅값의 10%는 떼어서 이 지역 독거노인들 돕는 재단에 기부해 주시오. 돈 때문에 서러운 사람들, 더는 없게 말이오. 어르신 그 말씀 정말 귀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기부 내역도 다 정리해서 따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 대표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존경합니다. 그 뜻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노년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성훈이 수감된 유치장을 찾았습니다. 불과 반나절 만에 성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졌고 눈은 퀭하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철창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여보, 왔구나. 나 여기서 좀 꺼내줘. 나 진짜 미치겠다. 태산건설 놈들이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야. 내 퇴직금이고 뭐고 다 압류당하게 생겼어. 장인어른한테 합의금 좀 빌려달라고 말해줘. 제발, 응? 나 나오면 진짜 잘할게. 나 이제 정신 차릴게. 성우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돈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헛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합의금? 꿈깨. 내가 여기 온 건 이것 때문이야. 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혼? 수진아, 너 진심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 지금 이혼 얘기를 해? 나 감옥에 있는데 너 이렇게까지 해? 당연하지. 범죄자 뒷바라지할 생각 추호도 없어. 그리고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이랑 민영이 오피스텔 보증금, 내가 이미 가압류 걸어놨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 빈몸으로 나가서 죗값 치러. 너 언제 그걸. 그 돈, 내 돈이야. 내가 벌었어. 수진아, 제발 그건 건드리지 마. 나 진짜 다 잃으면 끝이야. 수진의 단호한 말에 성훈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너무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산 세월이 10년인데. 10년? 그 세월 동안 당신이 나랑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 했는지 벌써 잊었어? 내 칠순 잔칫날 당신이 던진 그 영수증이 당신 인생의 청구서가 된 거야.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가서 더 탈탈 털어줄 테니까. 도장 찍으면 나 살 수 있어? 나 진짜 마지막이야, 수진아. 나 잘못했어. 수진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성훈이 울부짖으며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수진은 조사실에서 들려오는 고성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훈과 대질 신문을 받으러 온 김민영이었습니다. 야, 최성훈, 네가 꼬신 거잖아. 돈 많다고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해서 만난 거잖아. 횡령도 네가 하자고 했지 내가 언제 하자고 했어? 지금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너 나한테 가방 사준다고 했잖아. 다 너가 하겠다고 했잖아. 나한테는 걱정 마. 다 정리돼 이랬잖아. 조사실 안에서 민영이 성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훈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 꽃뱀 같은 년이. 네가 명품 사내라, 집 구해내라 들들 볶아서 그런 거 아냐? 장인어른 치매로 몰자고 한 것도 너잖아. 너 입 조심해. 내가 언제 그 말을 했어. 너가 먼저 방법 있다고 했잖아. 너가 나한테 도와줘 하고 매달렸잖아. 웃기지 마. 증거 있어? 난 모르는 일이야. 서로 죽고 못 살던 불륜 커플이 이제는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처럼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추악한 꼴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들의 관계가 결국은 돈과 욕망으로 얽힌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수진이 경찰서를 나서자 정문 앞에는 또 다른 난리통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댁 식구들, 즉 성훈의 부모와 누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들 기세로 고함을 쳤습니다. 야, 이수진,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뒤에서 조종해서 우리 성훈이 감옥 보낸 거지?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게 너야. 네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켰어. 너 사람 그렇게 만들고도 사람이냐?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어들고 달려들었지만 수진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단단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손 올리시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이거 놓지 못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문전박대해도 되는 거야? 문전박대? 네가 먼저 우리 아들 버린 거잖아. 돈 생기니까 사람 바뀌었지. 네가 그 돈 다 가져가려고 이 난리 친 거지. 경호원들 뒤에 선 수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그리고 아범이 횡령한 돈 중에 어머님 칠순 잔치랑 누님 가게 차려준 돈도 포함된 거 아시죠? 그거 다 토해내셔야 할 겁니다. 준비 단단히 하세요. 뭐라? 우리한테 돈을 토해내라고? 네가 감히 뭐라? 이 천하의 몹쓸 년이.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안 통하니까.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겁니다. 가세요. 너 진짜 끝까지 가자는 거냐? 그래.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성운이 나오면 너 가만 안 둬. 수지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멀어졌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고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 잔칫날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가요. 맛있는 저녁 사드려야죠. 이제 진짜 우리 돈으로요.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모래성 위에는 이미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누릴 행복한 미래뿐이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판석의 낡은 집터에는 이제 미래건설의 최신식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웅장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단지 중앙에는 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한가운데에는 판석정이라는 현판이 걸린 고즈넉한 정자가 세워져 있었죠. 땅을 기부하고 개발에 협조한 이 판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설사에서 특별히 지은 것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 세련된 오피스 빌딩 15층에는 SJ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 이사실에서는 이수진이 고객과 상담에 열중하고 있었죠. 대표님 덕분에 사기당할 뻔한 땅을 지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부부가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이 평생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앞으론 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요즘은 서류가 복잡해요. 모르는 말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도장 찍기 전에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봐드릴게요. 두 분이 안전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산을 종잣돈 삼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자신처럼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 컨설팅 회사였죠.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능력 있는 경영인 이수진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반면 담장 너머의 세상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한 교도소 깜빵 안. 최성우는 낡은 걸레를 든 채 화장실 바닥을 벅벅 닦고 있었습니다. 야, 신입. 거기 물기 남았잖아. 똑바로 안 해? 문신이 가득한 깜빵장이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흠칫 놀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원래 이런 일 안 하던 사람인데,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쯧쯧, 대기업 과장이었다며? 꼴이 이게 뭐냐?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도 하나 없다면서? 아주 인생 헛살았어. 동료 죄수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성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더러운 화장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이혼과 동시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그를 버렸죠. 성우는 차가운 변기통을 닦으며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칠순날 아침 장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면, 아니 영수증만 떨어뜨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말 한마디만 조심했어도.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아까웠냐. 내가.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욕심이야. 김민영의 삶 또한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성운과의 횡령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태상건설 측에서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수진이 건 위자료 소송 패소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변두리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 김마담. 술 가져오라고. 너 예전에 대기업 다녔다며? 근데 왜 이런 데서 술을 따르고 있어? 술 취한 손님이 민영의 엉덩이를 툭 치며 희롱했습니다. 민영은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억누르며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호호, 사장님도 참. 안주 더 가져올게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손님 말씀은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손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사람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민영은 주방으로 도망쳐 나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싸구려 화장으로 떡칠된 자신의 얼굴이 낯설고 끔찍했습니다. 1년 전 법정에서 샤넬 가방을 숨기려다 망신당하던 그 순간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가방은 짝퉁 시장에 팔아버린 지 오래였죠. 욕망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내가 왜 그날 왜 그 가방에 눈이 멀었지.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하냐. 다시 화면은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로 바뀝니다. 이판석은 깔끔하게 다려입은 개량 한복 차림으로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자, 상자와 치킨이 잔뜩 들려 있었죠. 어이, 이 회장, 오늘도 한턱 쏘는 거야? 노인정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판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친구분들이랑 나눠 드시라고 아침부터 사다 준 거야. 많이들 드시게.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얼른들 앉아. 오늘은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다. 배부르게 먹자. 자네 딸은 정말 효녀야. 사업하느라 바쁠 텐데 매일같이 아버지 챙기고.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친구들의 칭찬에 판석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과거 사위 눈치를 보며 구멍난 고무신을 꿰매신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보다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있었죠. 판석은 지갑에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지. 옛날엔 속상한 날이 많았는데 이젠 마음이 편하다. 사람이 바르게 살면 언젠가 꼭 돌아오더라.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를 모시고 시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성운이 거짓말로 둘러대고 가지 않았던 바로 그 호텔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미래건설 장 대표를 비롯한 지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이판석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르신이 주인공입니다. 따님도 오셨네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 판석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년 전 조촐했던 김치찌개 밥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대한 파티였습니다. 장 대표가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어르신의 해안 덕분에 저희 미래건설도 입주민들도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만수무강하십시오. 건배, 건배. 잔들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지난번 칠순 때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게 1년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판석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시계와 함께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판석이 의아한 눈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던져줬던 모욕, 제가 1000배 만배 더 큰 효도로 갚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수표는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의 훈장이에요. 부적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아빠, 이건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그날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요. 앞으론 절대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말자고요. 판석은 껄껄 웃으며 수진을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준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네가 나를 살렸다. 앞으로는 우리 마음 편하게 살자. 두 부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의 서름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자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약속하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발레 파킹된 수진의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빨간색 오픈카였습니다. 아빠 타세요. 오늘은 제가 기사 노릇 제대로 할게요. 수진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판석이 짐짓폼을 잡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판석이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좋다. 정말 좋다. 바람이 시원하네. 속이 다 뚫린다. 수진아, 오늘은 내 평생 잊지 못한다. 수진도 엑셀을 밟으며 함께 소리쳤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꽃길만 걸어요. 사랑해요. 아빠, 이제 좋은 일만 있어요. 우리 편하게 살아요. 아빠, 고생 끝났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올드팝이 흘러나오고 석양이지는 바다 위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갈매기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수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500억이라는 돈도 좋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바로 가족을 지키는 마음과 자존심이라는 것을요. 차는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말이었나요? 돈 몇 푼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했던 남편 최성훈의 비참한 최후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다간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무엇보다 묵묵히 참고 견뎌온 이판석 어르신과 수진 씨가 낡은 고무신을 벗어 던지고 당당하게 오픈카를 타고 달리는 마지막 장면은 보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억울한 일 없이 사연 속 주인공들이 맞이한 봄날 같은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